그러면은 이 부분은 국소 질환은 아니고 그 전이가 이미 있으신 그 병이 좀 번져 있으신 그런 분들에서 1차 치료로 이마티닙 사용에 대해서는 김영돈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럼 그 1차 치료 이마티닙이 그 이마티닙 성분명이고요. 약제 성분명이고 글리백은 상품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마티닙 400mg을 사용하는 경우 뭐 상당히 오랫동안 수년 이상 그 약이 일반적으로 잘 듣긴 하지만 또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또 이마티닙에 결국에는 약이 안 듣는 시점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마티닙의 그 내성 왜 약이 안 듣는가 하는 것인데 그 기스트는 킷과 PDGFR 알파의 그 돌연변이가 발생하면서 그 암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대개는 이제 처음에는 그 1차 돌연변이만 있거든요. 그러다가 2차 돌연변이 어떤 킷과 PDGFR 알파 단백질에 2차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그 이마티닙이 그 잘 안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암세포에 이마티닙이 잘 안 붙게 되니까 작용을 못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 3분의 2, 4분의 3 정도 이상의 환자에서는 2차 돌연변이가 발생하면서 작용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돌연변이는 주로 킷 엑선 13, 14, 17, 18번에 돌연변이가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경우에는 또 그 이마티닙 내성이 생겼다 그러면은 조직 검사나 뭐 수술로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또 이러한 2차 돌연변이가 생겼는지를 또 추가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그 2차 돌연변이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약자가 조금씩 반응률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2차 돌연변이 중에 킷 엑선 13, 14번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주로 이제 2차 약제인 수텐이 잘 듣는 것으로 되어 있고 17, 18번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또 스티바가가 수텐보다는 잘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임상 연구로 이런 킷 엑선 어느 부위에 그 2차 돌연변이가 발생하는지를 혈액 검사로 알아본 다음에 17, 18번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좀 더 잘 듣는 약제를 2차 약제부 스텐보다 먼저 쓴다든지 뭐 이런 그 임상 연구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마티닙에 듣지 않는 경우가 크게는 그 형태의 질병 진행의 형태에 따라서 일부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병변이 모두 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 치료 방법이 약간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기스트 병변 이게 간이고요. 간인데 이런 그 까만 병변들이 그 기스트 전이 병소가 되겠습니다. 간에 여러 군데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렇게 까맣게 변하는 것은 글리백 이마티닙의 약이 듣는 상태인데 액화가 돼서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떤 암병소가 일부가 단단해지면 다시 단단해지는 이렇게 좀 하얀 색깔로 변하게 되면은 기스트가 단단해지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이 안 듣게 되면은 약이 듣는 경우에는 이 기스트 병변이 물컹해지면서 그 물처럼 액화가 되는데 약이 안 듣기 시작하면 이렇게 다시 단단해지는 부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단단해지는 부위를 나머지는 뭐 지금 약이 글리백 400mg에 잘 듣고 있으니까 이것을 글리백을 뭐 600, 800mg으로 올리게 되면은 또 그에 따라서 뭐 부작용도 더 올라가게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 그 이렇게 안 듣는 부위만 국소 치료로 수술로 뭐 절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나머지 그 글리백 400mg이 잘 듣는 부위는 여전히 그 약 용량을 올리지 않고 그냥 400mg만 유지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작용을 좀 더 추가적인 부작용 없이 치료해 나가는 방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 치료로는 뭐 수술로 완전히 떼내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이 고주파 열 치료 이거는 열을 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소에 그 침 같은 걸 꽂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열을 가해서 치료하는 것이 이제 고주파 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워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고주파 열 치료는 뭐 모든 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수술도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떼낼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렇긴 한데, 이 고주파 열 치료는 또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이제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2cm까지는 그냥 한 번에 태울 수가 있는데, 그 2cm가 넘어가면은 한 번에 태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번 뭐 그 시술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고주파 열 치료는 한 아무리 커도 뭐 3cm 미만, 주로 2cm 안팎의 병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방사선 치료를 아주 고용량을 써서 그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통상적인 용량 방사선 조사량으로는 이 기스트를 조절할 수가 없는데, 아주 방사선량을 세게 하는 경우에는 또 국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 환자에서 또 적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든 환자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 위치 그리고 크기 뭐 이런 것으로 결정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마티닙 치료 중 국소 진행 시 수술적 절제 효과를 보면은 국소 진행한 경우 뭐 한 개 정도가 진행해서 한두 개 정도 진행해서 진행한 경우는 그 이마티닙만 쓰는 것보다 그 수술적 절제를 하고 이마티닙을 지속하는 것이 더 성적이 좋다, 이런 것을 저희 가 관찰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병변이 한두 개만 진행하는 경우는 수술로 떼낼 수 있으면 떼내고 글리백을 계속 쓴다, 이런 치료적 전략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병변을 다 떼낼 수도 없고, 떼낸다고 하더라도 옆에 또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발성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수술을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항암 치료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는 첫 번째 적용하는 방법이 이마티닙, 글리백을 용량을 2배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뭐 400mg 드시던 분들은 아침에 400mg, 저녁에 400mg, 이렇게 해서 하루 800mg 용량이 되게 용량을 증량을 하는 것을 첫 번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이 이전에 뭐 글리백 부작용이 심해서 이제 300mg로 줄였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또 800mg로 올리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줄여서 쓰던 용량의 한 2배, 그러니까 300mg을 썼다고 하면 600mg로 증량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하죠. 그리고 수텐, 성분명으로는 수니티닙이라고 되어 있고 상품명이 수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고라페닙, 성분명 레고라페닙, 상품명 스티바가. 이게 수텐이 이마티닙 800mg까지 올린 다음에 또 이제 병이 진행하면은 수텐을 그 다음에 쓰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텐의 병이 진행하면은 스티바가, 그리고 이마티닙을 재투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프리티닙은 PDGFR 알파 D842V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특화된 약이 되겠고, 리프레티닙은 이제 4차 치료제로 이미 효과는 다 밝혀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와서 좀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고, 지금은 뭐 희귀약품 센터를 통해서 구입은 할 수가 있겠고, 또는 외국에서는 지금 허가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처방이 가능한 지역 병원에 가셔서 또 진료를 받고 이 약을 타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불편하죠.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이마티닙 사용 중 진행한 경우 800ml까지 증량을 하면은 약 3분의 1의 환자들은 또 종량이 일정 기간 동안 자라나지 않고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의 환자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 여기서 아무래도 용량을 증량을 하면은 빈혈, 부종, 피로감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지긴 합니다. 근데 이 글리백을 800mg을 사용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800mg 사용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400mg을 그래도 꾸준히 사용하시고 증량하는 경우는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이제 부작용들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역시 그렇지만 좀 부작용이 좀 심하게 나오는 분들은 또 이 800mg까지 증량을 한 경우에 부작용이 심하면 뭐 600mg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용량을 조절해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텐 수니티닌 이 약제는 글리백 증량에도 불구하고 병이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임상 연구로 뭐 이미 2000년대 중반에 그 연구가 다 밝혀져 있어서 그때 이후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그 이 글리백을 800mg까지 증량하지 않고 바로 또 스텐으로 넘어가시는 환자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이전에 이제 글리백 사용으로 뭐 부작용이 상당히 뭐 심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mg, 200mg 그 정도까지 낮춰서 쓰시는 분들은 또 증량하기가 상당히 증량하면 또 부작용이 뭐 상당히 좀 심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경우에 따라서 스텐으로 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리백으로 그 환자분들께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 몸이 많이 붓는 것을 대부분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어떤 경우는 그러한 그 부종 체액 저류가 뭐 복수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흉수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심장 주변부에 물이 차서 물이 차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아주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 약을 수텐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런 그 붓는 증상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텐이 더 편하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개별 그 환자분에 따라서 또 경험하는 바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텐의 그 특징적인 부작용은 그 손발에 물집이 잡히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 수족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약제가 그 혈관 생성 억제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스텐이라는 약이 물론 킥과 PDGFR 이쪽도 이제 그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혈관 생성을 억제를 해서 종양이 자라는 것을 좀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인데 이러한 그 혈관 생성 억제제의 약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수족증후군, 손발에 물집 잡히는 거 이건 뭐 스티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혈관 생성 억제제의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고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그 수족증후군의 정도에 따라서 용량을 좀 감량하기도 하고 아니면 크림을 바르기도 하고 또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에 고혈압 약제를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라페님, 스티바가 그 수텐 다음에 쓸 수 있는 약제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병원에서 이 연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텐 연구 때는 그 우리나라 그 환자분들이 참여를 못했는데 그 강용구 선생님께서는 그 어떤 그 전에 임상 연구로 굉장히 좀 우리 국내에서 잘 하시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지시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스티바가 연구에는 우리나라 환자분들도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임상 연구에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굉장히 차이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새로 나온 약제에 대해서 접근을 환자분들께서 그 약제를 사용하면 더 이제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고 종양을 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선택지가 생기는 것인데 그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은 새로 나온 약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병원들이 대부분 또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오퍼를 받아서 저희가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상당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도 역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우상향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치료 성적이 그만큼 좋아진다. 우상향으로 올라갈수록 치료 성적이 좋다는 것도 뜻합니다. 그래서 위약에 비해서 상당히 이 그래프가 이제 좋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존 곡선이 상당히 좋아졌고, 이 연구 이후에 이 스티바가가 전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약들을 모두 썼는데도 불구하고 종양이 진행했다. 그러면은 이마티닙, 글리백을 다시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쓴 경우에 비해서 치료 성적이 좋아진다. 이런 것을 저희가 또 자체적인 삼상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고, 그리고 그런데 이러한 이마티닙을 재투여하는 그런 경우는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값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실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간헐적 투여를 하는 경우, 계속 먹는 경우와 일주 복용하고 일주 쉬는 그런 방식을 비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헐적 투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일의 연구자가 어떤 실험적으로 그런 게 간헐적으로 투여해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임상에 적용을 해서 계속 투여하는 것과 간헐적인 투여를 비교를 해봤더니 성적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글리백을 이마티닙을 재투여하는 경우는 계속 투여를 할 수도 있지만 일주 투여하고 일주 쉬고 이런 방식으로 해도 성적 차이가 없다. 그래서 어떤 치료 비용을 치료 성능은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치료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재투여하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간헐적인 투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용한 표준 치료를 요약을 드리면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기스트에서 이마티닙 치료는 효과가 높은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내성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 국소 진행의 경우 진행 병변에 대해 수술이나 고주파열 치료 등 국소 치료와 이마티닙 지속 사용으로 상당 기간 또 기스트 종양을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마티닙을 증량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하루 400mg 표준 용량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표준 2차 치료제인 수니틴ib, 3차 치료인 레브라페닙, 그리고 이마티닙 재투여함으로써 병이 진행을 늦출 수가 있고, 이마티닙 재투여는 간헐적 투여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2년도에 이마티닙이 표준 치료화되었고, 2006년도에 수니티닙이 수텐이 표준 치료화되었고, 2013년에 레고라페닙, 스티바가가 표준 치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도 리프레티닙, 아바프리티닙 약제가 전 세계적으로는 또 표준 치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경우 이런 약제들을 또 우리나라에 아직 허가는 안 돼 있지만 또 희귀약품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구입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기스트에서 임상 연구는 이게 임상 연구라는 것이 어떤 환자 수를 정해놓고 하거든요. 어떤 통계적 가정을 하고 몇 명의 환자분이 이 임상 연구에 필요하다, 그러한 그것을 정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가 다 차면은 또 임상 연구는 이제 종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새로 나온 약제들이 예를 들어서 IDRX라든지 누베이의 MB003 또 기타 몇 가지 약제들이 작년, 재작년에 1상, 2상 연구로 또 환자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1, 2상 연구는 지금 종료가 돼서 지금 더 이상 임상 연구에 어떤 슬롯이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지금은 당장 들어가지 못하는데 또 올해 12월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IDRX가 이마티닙에 실패한 경우에 또 2차 치료제로서 수텐과 비교하는
그런 삼상 연구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누베이의 그 MB003도 내년 뭐 하반기 한 여름 안팎 정도면은 또 수텐에 약이 듣지 않는 경우에 3차 치료제로서 스티바가와 그 비교하는 그런 삼상 연구가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은 또 이제 그런 임상 연구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그 시기가 올 것이고요. 또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연구 중에는 또 자체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바가까지 3차 약제까지 실패하신 분들에서 이제 파클탁살 플러스 리보세라닐 겸용 그 임상 연구가 있고, 또 렘바티닙이라는 약제를 또 새로이 그 임상 연구 약제로 저희가 좀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스티바가에 또 까지 안 들으신 분들은 좀 한두 번 더 현재 그 리프레티닌까지 포함해서 한 세 가지의 뭐 선택지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이 사전 질문 몇 가지 들어왔는데, 기스트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도 다시 생길 수 있나? 이것은 이게 국소 기스트가 되겠죠. 국소 기스트, 전이성 기스트는 이게 병이 이제 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수술한 경우는 눈에 안 보이게 또 이제 그 병들이 흩어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라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고요. 근데 국소 기스트, 병변이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밖에 처음부터 하나밖에 없었던 경우는 수술적 제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의 그 재발률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위치, 원발장기와 또 세포 분열수, 또 크기, 요 세 가지로 그 재발률이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재발률이 한 몇 % 정도 된다, 이렇게 좀 알려는 드리고 있고요. 그거는 확률이 뭐 어떤 경우는 뭐 재발률이 0%인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뭐 위에 발생하고 2cm 미만이고 세포 분열수가 뭐 5개 미만이고, 이런 경우는 뭐 한 분도 재발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수술로 떼내면 그냥 그걸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크기가 뭐 좀 더 크다든가 세포 분열수가 좀 많다든가 뭐 이러면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재발률이 다 그 어느 정도 그 있을 수가 있고, 재발의 정도도 그 세 가지 로 그 몇 퍼센트의 재발률이 있는지는 다 통계적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대부분 수술 합병증이 없으면은 되게 뭐 수술 상처가 아무는 거는 수술 상처가 붓기까지 기간은 뭐 2,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뭐 일상생활은 가능하신 거고, 물론 이제 그 완전 정상까지 돌아오는 기까지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요새는 뭐 개복은 별로 많이 하진 않지만, 개복을 해서 그 개복한 자리가 그러면은 일종의 신경이 그 피부 신경들이 끊기잖아요. 그 칼로 절단을 하는 거니까 피부 신경이 끊기면은 그게 이제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이상 감각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감각까지 완전히 돌아오는 데는 뭐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상처가 아물고 일상생활 복귀, 이거는 뭐 2, 3주 후면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항암 치료는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작용 관리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부작용이 생기면 그것은 뭐 아까 김영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어떤 보조 치료제도 같이 하고, 또 보조 치료제까지 다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일상생활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뭐 용량을 감량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조절하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한가, 아니면 약물 치료도 꼭 필요한가? 그래서 이건 또 재발 확률에 따라서 이제 적용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재발률이 좀 정도 이상 높다, 그러니까 재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재발 고위험군, 이런 경우는 그 재발 방지용에 글리백까지 뭐 쓰게 돼 있는 거고, 재발 고위험군이 아니면은 그냥 수술만으로 수술만 적용하고
일정 기간 한 5년 정도 수술 후 5년 정도는 정기 검진을 해서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암세포가 없는 상황에서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항암 약을 먹는 경우 다른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항암약 부작용이 있을 경우 약 복용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일정 정도는 다 이제 어떤 항암제든지 정상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마티닙 글리백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이제 백혈구가 떨어진다든지 빈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흔하게 좀 있죠. 그렇지만 뭐 이마티닙을 썼을 때 백혈구 낮아지는 것은 다른 일반 항암제하고는 달리 어떤 감염률을 올리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항암제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후중구 개수가 1,500개 이상 돼야지 새로이 항암 주기를 시작한다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이마티닙은 호중구가 500개만 넘으면은 그냥 호중구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감량하지는 않고 그냥 약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는 뭐 훨씬 어떤 치료 독성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상세포에 물론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뭐 수텐이라든지 레고라페닙 이런 혈관 생성 억제제, 수텐, 스테바가 이런 약제들은 또 수술 상처가 잘 안 아무는 그런 부작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 생성이 억제가 되다 보니까 어디가 이제 다쳤으면은 거기에 이제 혈관도 자라 들어가면서 상처가 아무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혈관 생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상처가 잘 안 아물어요. 그래서 뭐 이빨을 뽑고서 상처가 안 아물어서 이제 그 일대가 썩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상처가 안 아무는 그런 부작용을 좀 덜기 위해서 뭐 발치를 한다든지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면은 스텐이나 스테바가는 일정 정도 약을 끊고서 근데 길게 끊을 필요는 없고 이게 반감기가 짧은 약들이기 때문에 되게 반감기의 5배 정도의 기간을 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충분히 반감기의 5배 정도의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약을 끊고 또 발치나 수술을 통해서 상처가 다 아문 시점에서는 또 다시 재개를 하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작용들이 되겠고 반면에 이제 글리백은 수술 상처에 영향은 안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수술하거나 발치를 하는 경우에도 글리백을 끊을 필요는 없는데 어떤 부종은 유발이 되니까 어떤 발치나 수술 후에 이제 부종이 또 영향을 조금 미칠 수는 있어요. 그 자체로 상처를 안 아물게 하는 그런 부작용은 없지만 그래서 글리백 같은 경우는 뭐 오래 끊을 필요는 없고 대개 수술 발치 전 한 3일 정도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암약 부작용이 있을 경우 약 복용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일시적으로 며칠이나 뭐 1, 2주일 이렇게 중단하는 경우는 전체적인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이 듣는 상황에서 뭐 몇 달씩 끊고 있다, 뭐 한 달, 2달 이상 끊고 있으면은 어떤 그 사이에 병이 자라날 수는 있죠. 그래서 뭐 영구 중단 뭐 이런 경우는 이런 건 추천하지 않고 약이 듣는 한은 약을 지속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완치는 언제 확정되는가? 완치 판정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완치라는 건 그러니까 병이 한 개만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라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로 완전 절제를 하고 이마티닙을 안 쓰는 경우는 5년 그리고 이마티닙을 쓰는 경우는 이마티닙 종료 후 5년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재발이 없으면은 그 이후에 재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추적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완치 판정 이후는 뭐 그냥 정상인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재발은 언제 어떤 경우에 잘 생기나 검사는 얼마나 되게 이제 요 재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검사는 되게 처음 한 2년은 뭐 3개월 그 이후에는 뭐 6개월마다
CT 검사를 좀 하긴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환자분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재발 위험 정도에 따라서 약간 첫 2년도 6개월마다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년 전 위 부분 절제 및 6개월 항암 치료 이후 약 복용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중 10개월 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5kg 체중 감소로 인해 무기력, 체력 쇠퇴 등으로 신경이 많이 쓰인다. 6개월 주기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상 징후가 없다. 동네에서는 이상 징후가 없다는 말씀인데 계속 조금씩 체중이 감량된다. 이러신데 최근에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면은 이제 가장 많은 그 체중 감량의 이유는 대개 당뇨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 두 개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는 좀 해보는 게 좋겠고 특히나 수텐이나 스티바가를 쓰는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 주치 선생님하고 이 경우 상의하셔가지고 그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 질문이 있는데 글리백 600mg 증량 후 속쓰림이 심해서 팩스클루정 복용하고 있는데 속쓰림이 계속된다. 글리백 복용하는 동안에는 속쓰림 증상을 계속 안고 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약을 좀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팩스클루정으로 약이 잘 안 듣는다면은 PPI 계열의 약을 좀 써도 되고 또 프로카이네틱스라고 위장관 역류 방지되는 약제들 이런 것들을 좀 써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조 약제들로 좀 증상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31세 여자 환자분 글리백 복용 후 경과한 지 3년 차인데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신에 문제가 없을까요? 되게 이제 임신 과정에서는 항암제는 좀 끊으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께서 국소 기스트고 3년간 보조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냥 3년 하고 끊는 거니까 약을 그 경우는 또 임신을 하셔도 될 텐데 전이성 기스트라면은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약을 좀 끊고 있어야 되는데 한 1년 동안 약을 끊고 있으면 종양이 자라나겠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그러면은 임신을 위해서 약을 끊고서 종양이 자라나는 걸 좀 감내하고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종양을 조절하는 게 더 우선이니까 글리백을 안 끊고 임신을 피할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쉬운 결정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종양 범위가 아주 작다 그러면은 끊고서 이런 임신을 좀 시도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글리백의 약을 드시면서 임신을 하는 것은 기형 유발이 상당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임신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저희 두 번째 강의 국소성